나노 자연모사 연구실에 계시고.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자연에서 배운 융합 신기술, 자연모사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1시간 동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일 것 같아? 좀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 응? 그렇지. 야, 학생 선물 하나 줘야 되겠다. 너무 똘똘해서 안 되겠어. 그냥 너무. 제가 학생들이 똘똘하게 대답 잘해주는 학생 선물 주려고 선물을 가져왔어요. 대전에서부터. 제가 우리 연구원 로고가 찍혀 있는 수첩을 하나 드릴게요. 수첩을.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을 잘해보세요. 여기 제가 많이 가져왔어요. 자, 여기다가 메모도 하고 열심히 오늘 배운 것도 좀 쓰고. 자, 아주 정확히 얘기했어요. 자기부상 열차 선로가 있어요. 좀 전에 또 재미있게 자기부상 그 자석으로 돌아가는 바람개비도 만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우리 연구원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크게 나와야 되는데 작게 나오네요. 눈여겨보세요. 좀 너무 작죠? 소리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나노 크기에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자기부상 열차까지 저렇게 큰 것까지 우리가 다양한 기계들을 연구하고 있는 국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자,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이슈라고 좀 어린 학생들은 좀 생소하겠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과학자들은 왜 이런 연구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자연모사 기술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핸드폰들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저 처음 봤죠? 아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처음 봤죠?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잘 아는 관계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핸드폰을 꺼내서 선생님 이름을 쳐봐요.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 뭐라고 나오나 한번 봅시다. 선생님 이름 뭐 잊어버렸어요 벌써? 외우기 쉽죠? 외우기 쉽죠? 근데 네이버로 치도 되고 구글에서 쳐보도 되고 다음에서도 쳐보고 쳐봐요. 그럼 뭐가 나와요? 나오죠? 벌써 찾으신 분 계시네. 맞아요. 굿. 저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아주 친한 사이가 됐죠? 핸드폰에 들어있는 사람이니까 언제든 궁금하면 거기 치면 다시 나옵니다. 근데 그 밑으로 쭉 내리면 제가 아닌 다른 김환두가 나와요. 머리카락이 없으신 분. 그래서 그분도 대전에 계시는 분인데 예전에는 치면 저만 나오는데 최근에 저분이 같이 저하고 나옵니다. 근데 네이버가 참 이런 말씀드려 좀 뭐하지만 좋지가 않아요. 그 밑에 김완 장군이 나와요. 김완 장군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완 둘을 쳤는데 김완 장군이 나오면 검색 엔진이 잘못된 거죠. 그게 잘못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다른 검색 엔진 구글이나 다음을 치면 그렇게 엉터리로 잘 안 나오고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아는 사이가 됐어요. 아는 사람이 와서 이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귀로 쏙쏙 들으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아는 관계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을 이 얘기를 할 때 자꾸 넘어간다 얘가. 보여주기 싫은가 본데. 요거는 뭐냐면 그냥 말로 할게요. 자연이라는 말이 한자로 자연이라고 이렇게 써요. 우리 이제 고유 한글도 있지만 한자로 자연이 노자가 예전에 BC 6세기경에 이 얘기를 했어요. 천지임 자연이다.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이 뭐인 것 같아요? 앞에 두 학생이 아주 눈이 동글동글해서 아주 열심히 듣고 있는데 자연이 뭐인 것 같아? 우리 주변에 있는 이것도 자연이야? 이거는 자연 아니죠. 물론 재료를 나무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가져왔겠죠. 또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었죠. 그런 건 다 인공적인 거고 인위적인 것들. 이거 자연이라고 안 하죠, 이런 거. 이거 뭐야? 학생 본인은 뭐야? 내 몸은 자연 중에 하나지.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은 자연은 아니겠지. 이것도 자연 아니겠지. 시계도. 그렇게 쉽게 구분하면 돼요. 근데 자연이 왜 이렇게 가깝게 또 자연에는 무생물들도 있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많죠. 응?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는 게 몇 개 있어. 아주 재밌는 애들이 있어요. 이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동식물들이 있죠. 이거 나오면 안 돼요. 저기 있는 게 뭐예요? 폭탄먼지. 와, 역시 대구에 오니까 이 수준들이 다 높아진 것 같아. 대전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 대구가 수준이.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 이게 동영상을 봐야 재밌는데 지금 목도리 도마뱀이 어디를 걸어가죠 지금? 자, 학생, 물 위에 저렇게 뛰어갈 수 있겠어? 왜 못해? 왜 못해? 왜 못해? 쟤는 왜 어떻게 하는 거야? 쟤는 왜 하고 학생은 왜 못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은 왜 못할 것 같아? 와, 수준이 역시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렇죠. 그런데 쉽게 생각해봐요.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빼고 왼발을 짚고 또 빼고 집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빨리 갈 수 있으면 사람이 달릴 수 있는 속도보다 한 10배 정도 빨리 달릴 수 있으면 사람도 안 빠지고 갈 수 있을 거예요. 10배 이상, 한 100배 정도 달린다 그러면. 그리고 발바닥에 아까 표면장 얘기를 했죠. 또 물을 싫어하는 왁스 성분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젖질 않아요. 그러니까 툴툴 털은 물 다 젖죠. 제가 좀 전에 오면서 여기 시간이 좀 있어서 화원에 갔다 왔어요. 장미원에. 장미꽃에 물방울이 어떻게 맺혀 있어요? 동그랗게 맺혀 붙어 있죠. 그거는. 그런데 토란잎이나 연잎 보셨죠? 연잎. 연꽃. 연잎에 보면 물방울이 떼굴떼굴 굴러다니죠. 걔는 물방울이 붙어 있진 않아요. 굴러다니죠. 그걸 초발수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고 장미꽃같이 딱 붙어 있는 것도 초발수이긴 한데 얘는 물을 잡고 있어요. 동그랗게 올라가 있긴 한데. 그런데 수련이라고 있죠. 연꽃 중에 종류 중에. 수련은 물 위에 이렇게 잎이 퍼져 있는 거죠. 얘는 물이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안 굴러다녀요? 안 굴러다니죠. 얘는 친수예요. 물을 좋아하는 표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아까 봤던 지저스 도마뱀이라고 하죠. 얘가. 이름이 별명이에요. 지저스 도마뱀은. 왜 지저스예요? 예수 도마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예수 도마뱀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얘는 발바닥에 물이 젖지 않는 그런 발수성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애는 제가 뭐냐면 물총고기죠. 야, 물총고기가 밖에 있는 파리를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물을 촥 쐈어. 근데 똑바로 정조준에서 쏘면 맞을까 안 맞을까? 똑바로. 왜 안 맞아? 그렇지. 굴절률 때문에 똑바로 안 맞는 걸 얘는 언제 수학도 안 배웠을 텐데 자연도 안 배웠을 텐데 얘는 언제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네? 이미 다 알고 있어. 본능적으로. 응?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국화쥐순이라는 애가 있고 이질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동영상을 이건 정말 보여드려야 돼. 안 보고 가면 후회해. 안 보고 가면 후회해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있는지. 열매가 이렇게 생겼어요. 화살 촉같이. 파고들기 쉽고 발하기 좋은 때라는 것을 자, 아는 거죠. 비가 오고 축축해지면 걔가 저렇게 스스로 회전하면서 땅속으로 들어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국화쥐순이꽃의 열매죠. 자, 거기에서 지금 놀램을 끝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조금 있으면 더 놀랄 게 또 나와요.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얘는 이질풀이라고 하는 식물이죠. 그런데 열매가 이렇게 생겼어요. 열매가 이렇게 씨앗이 있죠. 씨앗이. 그래 이제 다 씨앗은 사라집니다.
씨앗이 여기 있는데 평, 평, 평. 왜 저렇게 멀리 쏘아야 되나? 씨앗이 날아가야 돼요. 이질풀은 넓은 것으로 마치 투석기처럼 투석기나 똑같아. 발사하는 거예요, 발사. 놀랍죠? 이런 동물과 식물들이 이 세상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죠.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죠. 셀 수 없을 만큼 많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사자가 한 종, 어떤 메커니즘이 인간도 한 종이죠. 유명하진 않지만 인간도 호모사피엔스. 순식간에 발사된 또 뭐 개미는 종류가 많죠. 뭐 불개미도 있고 뭐 어떤 개미들도 있는데, 자, 그런 종수로 따져서 식물은 흔히 동물이 많을까, 식물이 많을까? 그러나 너무 빠르게 뭐가 많을 것 같아요? 동물하고 식물하고. 응? 동물하고 식물하고 뭐가 더 많을까요? 응? 식물이 많다는 분 좀 손들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동물이 많다. 야, 이거 벌써 답을 봤나? 벌써 저 컨닝을 한 것 같아요. 다른 데 같으면 절대 이렇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거기 있죠. 거기 답을 다 써놔서 다 덮어요, 덮어. 지금 퀴즈를 내야 되는데 답이 다 있네. 자, 사실은 동물이 식물보다 훨씬 많아요. 150만 종이 있다고 그러고요. 식물은 50만 종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은 물어보면요, 식물이 많다고 대답을 하는 게 한 3분의 2는 식물이 많다라고 얘기하고요, 3분의 1은 동물이 많다라고 이렇게 손을 드는데, 오늘은 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보신 분이 있는 것 같아, 미리. 어쨌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얼마쯤 있을까? 몇 종? 한 5827. 정확히 맞췄습니다. 정확히 맞췄는데요. 그게 최초로 우리나라가 이제 4만 몇 종 이렇게 쭉 하다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5만 종이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이렇게 지구본 놓고 보면 굉장히 작잖아요. 작은데 그 면적에 비해서 살고 있는 생물 종수는 굉장히 다양한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프리카나 밀림 지역 가면 뭐 보지도 못하고 처음 보는 이런 곤충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생물들이 다양하게 많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절대 여기다 답안지 안 쓰고 물어봐야 되겠어요. 오늘 답안지가 있으니까 다 맞추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5만 종이죠. 근데 보통 식물, 동물로만 구분하는 게 아니고 조류, 이거 날아다니는 조류가 아닌 거 알죠? 그 다음에 균류, 지유류, 원생동물 이렇게 해서 동물, 식물군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12월 말, 작년 말에 드디어 우리가 5만 종이 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퀴즈를 내야 되겠다. 이거를 보셨어.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양한 생물 중에 살고 있다는 걸 이제 들어서 알았죠. 자, 남북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될 곳이 어딜까요? 어디 달려가면 재밌을까? 백두산? 백두산 지금도 갈 수 있는데. 금강산도 뭐 지금은 끊겼지만 갈 수 있죠. 어디를 가면 좋을까? 이거에 힌트가 있는데, 다양한 생물 중이 있다. 응? 생물 자원관 여기 있고, 수목원도 거기 가면 있어. 남북 통일이 됐단 말이야 지금. 그렇지. 왜? 거기가 뭐 지뢰나 그런 것도 없고 가장 친자연적인 곳이잖아요. 지뢰는 물론 있죠. 조금 틀렸는데, 그렇죠. 그 지뢰를 밟으면 안 되고, 남북 통일이 됐다. DMZ에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면 빨리 가서 뭘 해야 되냐면, 가서 열심히 돋보기 하나 들고, 또 냄새 맡는 것도 들고 가서 이상한 생물이 있는지, 처음 보는 식물이 있는지, 처음 보는 곤충이 있는지를 찾아. 그래서 희한한 걸 찾았다. 그러면 학생 이름이 뭐야? 응? 조현우. 그 곤충에다 조현우 이름 딱 붙이면 돼. 그럼 영원히 그 곤충 이름은 조현우가 되는 거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북 통일이 되면 빨리 달려가야 될 곳이 어디다? DMZ 가서 물론 지뢰를 밟으면 안 됩니다. 지뢰는 조심하시고 가서 이렇게 다양한 생물종을 보고 또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도 됩니다. 예. 자, 지구 용량의 초과의 날. 이게 무슨 말일까? 요즘 여러분들 그 TV나 이런 뉴스나 이런 데 보면 플라스틱의 역습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졌다. 그렇지. 탄소 발자국이나 비슷한 건데 여기 글로벌 푸트프린트 네트워크, 푸트프린트가 발자국이잖아. 그래서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자연을 많이 훼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도 예전에는 몇십 년 전에 100년, 200년 전에는 그냥 자연 그대로 산이 있고 개천이 있고 동식물들도 잘 살고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길도 뚫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많이 파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파손되고 있는지를 나타난 게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라고 해서 용어를 붙여서 유엔에서 지정한 데서 이거를 매년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는데 놀랍게도 여기 보면 뭐냐면 해마다 1970년도부터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을 이렇게 발표를 쭉 했는데 예를 들어 1년에 365일이면 우리가 살만하고 우리 지구가 생태계가 파손되지 않는 정도라면 365일이 되겠죠. 12월 31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9년도에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 며칠이야? 줄라이 29일. 지났네. 줄라이 29일이면 벌써 8월 말인데 벌써 무슨 얘기냐면 7월 말일 정도만 되면 지구상에 인간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랄지 갖다가 자원을 쓴다랄지 이런 걸로서 지구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의 용량을 다 쓴 거야. 7월 말이면 벌써. 그러면 지금 벌써 8월 30일이잖아 오늘. 한 달간은 벌써 황폐해 가면서 쓰고 있다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무슨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럼 얼마쯤 될까? 각국을 세계 각국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봤더니 4월 10일이야. 4월 10일 날만 되면 벌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 용량을 다 썼다. 그렇게 이제 해서 이런 사건들도 벌어지고 하는 거죠. 응?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그거를 먹은 고래가 저렇게 죽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환경이 황폐해 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세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사람 있어요? 학생들? 잘 안 들어보죠. 인류세. 홀로세 이런 거 들어봤지? 캄브리아기 이런 건 알잖아. 공룡시대 나오고 고생대, 중생대 이런 건 좀 들어봤죠 학생들? 근데 인류세라는 말이 요즘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금방 얘기대로 지금 지구가 황폐해 나가고 있잖아요. 자연이 그대로 보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인류가 지구 생태계에 아주 심각한 자연 파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질 시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년, 수억 년 뒤에 땅을 파봤더니 지금 시대 때쯤에서 뭐가 있었나 봤더니 핵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이 나올까? 플라스틱 많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또 나올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상상해봐. 응? 비닐, 그렇지. 플라스틱, 비닐 또 뭐가 좀 나올 것 같아? 선물에 포장된 그런 줄? 그렇지. 응? 그런 줄. 그것도 이제 비닐 다 이제 플라스틱 종류라고 크게 다 얘기를 해요. 또 뭐? 응? 철캔 같은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응? 병도 있고 화학용품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황폐해 나가는 거죠. 또 하나 또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게 시멘트, 아스팔트. 우리 여기 지금 아파트들 많잖아. 저 학생. 응? 뭐? 스텝? 세제. 그렇지. 다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도 다 그런 화학약품이나 비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낸다고 길에다 깔린 아스팔트, 집 짓는다고 하는 시멘트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인류세라고 하는 데에 다 나올 거다라고 지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간이 지금같이 이렇게 풍요롭게 오히려 살지 않고 구석기 시대같이 살았으면 이런 황폐화되는 일은 없었겠죠. 그럼 지금 어떡할 거냐? 그게 이제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한테 또 보내드릴게요. 이건 어린 학생들한테는 조금 뭐 하니까 넘어갈게요. 유엔에서 그래서 우리 지구가 지속 가능하다는 거 계속해서 수만 년, 수억 년 계속 살아야 되겠죠. 인류가. 사람이 또 아기 되려면 그 아기가 또 아기 낳고 또 계속 대대손손 살아야 되려면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유엔에서 정한 뭐 빈곤도 없애야 되겠고 먹거리도 잘 있어야 되겠고 생물종도 잘 보존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한 게 바로 지속 가능 목표라는 걸 세워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응? 4차 산업혁명하고 연관돼서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응? IoT. 참 학생들 아는 게 참 많구나. 또 인공지능. 그렇죠. 저 학생들이 호응을 잘해서 재밌네요. 어른들도 좀 답을 주십시오. 학생들한테만 뺏기지 마시고. 빅데이터. 그렇지. 또 뭐가 있을까? 응? 인터넷. 그렇죠. 인터넷 있죠. 딥러닝.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AI도 나오고 딥러닝도 나오고 3D 프린팅도 나오고. 와, 대단합니다. 여기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은 수준 웨어러블 아니 이 수준이 대학 뭐 저희가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저 어른들이 저희가 좀 각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아주 오늘 똘똘한 학생들만 온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관련된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처음에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크라우드 슈밥이라는 독일 사람이 와서 이런 걸 얘기를 했고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뭐 다른 것 이게 복잡하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제가 다음 장으로 보여드리면 돼요. 이게 누구예요? 다 아네. 이세돌이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알파고에게 3대 몇 번 지고 한 번 이겼어요? 2번 지고 한 번 이겼어요. 또 2번 더 진 것 같은데 4번 지고 한 번 이겼어요. 3승 1패예요? 그거하고는 몇 번 졌는지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고요. 일단 이겼다. 한 번을 이겼다.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이세돌이 하루에 밥 몇 끼 먹을까? 3끼 먹겠지? 3끼 먹을 거야. 자, 알파고를 돌리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슈퍼컴퓨터가 있었지. 슈퍼컴퓨터는 밥을 얼마큼 먹었을까? 전기를. 그렇지. 저 학생은 다 보고 얘기해 지금. 20만 킬로와트 아워를 먹었어. 바둑 뒤는 동안에. 슈퍼컴퓨터가. 이세돌은 기껏 밥 3끼 20와트 먹었어. 몇 배야? 몇 배? 10만 배? 와, 대단한데? 그래서 앞에 앉았구나. 그래. 잘하. 10만 배. 정확히. 누구는 뭐 10,000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만 배. 맞아? 네. 틀린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잘 생각해봐. 이거 키로가 뭔지 알아 혹시? 그렇지. 1000만 배죠. 1000만 배. 자, 그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슈퍼컴퓨터가 이세돌 같이 밥 3끼 먹었으면 누가 이겼을까? 응? 게임도 안 되게 이세돌이 이겼겠지. 당연히. 그렇죠? 응? 저렇게 20만 킬로와트 아워를 쓰고 20와트 아워를 한 인간을 이겼다고 큰 소리를 물론 치죠. 우리가 그쪽으로 갈 겁니다. 앞으로. 가기는 갈 건데 문제는 자, 알파고 은퇴한 건 아세요? 네. 이세돌은 은퇴 안 하고 알파고도 은퇴했어요. 2017년도에 은퇴했는데 68승 1패. 그 1패가 바로 이세돌이한테 한 번 진 게 1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내가
물어봤지. 이거 뭐냐? 그랬더니 자연. 인간은 자연 속에 들어갔다. 자연이잖아, 인간. 자, 인간이 이세돌이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고 환경오염도 최소화하는 가장 효율화되고 최적화된 시스템이죠. AI가 뭐예요? 뭘 하려는 거예요, AI가? 인간의 두뇌, 작용을 모사해서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에 인간을 모사해서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AI도. 어?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인공지능, AI가 지금 추구하는 바가 인간같이 사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에너지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쓸 거냐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은 이거는 여기 없다. 드디어 퀴즈 낼 게 하나 생겼다. 지구의 역사를 몇 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46년. 와, 저 큰일 났어요. 이제 다음부터 손 들고 하기요. 손 들고 하기. 자, 그러면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장 먼저 생겨났을 때는 몇 억 년이라고 얘기하죠? 손 들어보세요. 번호 없나요? 오, 저기 손 들었네? 손 들었는데? 책임지세요. 아가가 손 들었는데? 몇 년? 잘 모른다. 네. 46억 년이면 46억 년보다는 더 멀지 않겠지. 그리고 지구가 난 다음에 생물이 생겨났을 테니까. 몇 년 정도라고 얘기를 할까요? 5, 6억 년. 정확히 틀리셨습니다. 정확히 틀리셨고요. 35여 년. 우와, 저 학생 메모장 하나 줘야 되겠다. 아까부터 너무 잘 맞춘다. 38학년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지구의 탄생은 46억 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물에 태어난 거는 38억 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8억 년 동안 진화 발전되어 온 게 현재 있는 아까 봤던 폭탄 번지 벌레도 있고 물총고기도 있고 국화 지손이도 있고 인간도 있고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자연 속에 이미 수억 년 동안 진화 발전되어 오고 최적화되어 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답이 있어. 자연 속에 답이 있어요. 있어 진짜? 진짜 있을까? 제가 TV 출연을 해서 근데 KBS가 아니야. 안타깝게. KBS여야 봤을 텐데 KBS 말고 KTV라고 있어. 채널도 찾기 어려워. 응? 아니야. 지지는 3개월 5월 달에 찍은 건데. 왜? 최근에 찍은 거야. 여기 자연과 과학의 만남 자연모사 과학톡 찍으면 지금 유튜브에 다 있어요. 응? 한 35분 정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연모사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한 35분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뭐냐면 금방 제가 얘기한 대로 자연에 있는 동식물들 또는 동식물만 있는 게 아니죠. 자연에는. 그냥 동굴도 있고 자연스러운 동굴도 있고 제주도 가면 뭐 희한하게 생긴 주상절리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꿀벌집은 생명체는 아니죠. 근데 꿀벌집 모양을 보고 많은 걸 만들죠. 육각형 모양을 보고 하니콤 구조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흰개미집을 모사한 건물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학생들이 역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만 왔구나. 그런 거를 모사해서 만든 거가 바로 자연 모사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생물 모방이나 생체 모방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생체라는 거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생물도 살아있는 생물, 동물, 식물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꿀벌집이나 동굴 모양이나 또는 흰개미집이나 이런 거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생체 모방이라는 말은 틀렸다. 자연 모사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야 맞다. 왜? 무생물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모사 기술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부터 쓰기 시작한 거 2005년부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응?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다큐 비욘드도 보신 분 없죠? 이것도 그때 이건 EBS에서 찍었는데 이때도 에너지를 어떻게 찾을까? 환경오염 어떻게 적게 할까? 이거는 2년 됐어요. 2년 전에 찍은 거예요. 지금보다 젊죠? 2년 젊게 더 있지. 이때가 더 젊은 것 같지 않아요? 위에가? 이때는 분장을 하고 찍고 이때는 분장을 안 하고 찍어서 자, 그래서 자연모사 기술이라는 게 이런다는 걸 제가 쭉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말로 풀어서 쓰면 자연은 자연 생태계의 여러 가지 원리나 구조나 메커니즘에서 영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공학적으로 응용을 해서 에너지, 자원, 환경 문제를 풀어나가자. 그게 바로 자연모사 기술이다, 이런 거죠. 이제 자연모사 기술이 뭔가 물어보면 답할 수 있겠지? 응? 할 수 있겠어? 다음에 이거 보고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할 수 있어. 그래서 예로 아까 얘기한 대로 흰개미 집은 이게 아주 뜨거운 바깥의 온도가 40도 이상 되는 사막 지역에 사는 흰개미들이 흰개미 집을 뭐 6m짜리도 있습니다. 흰개미 집이. 뭐 요만한 게 아니고 6m짜리도 있고 뭐 3m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이 안에 자기들이 개미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이렇게 내놨어요. 굴을 파놨어. 근데 이 안에는 시원해. 에어컨이 없이도 26도, 7도가 유지가 돼요. 어떻게 시원하게 유지가 될까? 응?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잘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응? 저 학생은 과학자 돼야 되겠다. 소질이 많이. 봐라. 여기 밑에 있는 시원한 땅 속에 있는 시원한 공기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위에 거는 빨갛게 좀 돼 있죠. 공기가 따뜻해지면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죠. 그게 아까 대류죠. 그렇게 해서 이런 굴을 적절하게 잘 파놓으면 지가 자연 대류 현상으로 뜨거운 거는 다 바로 위로 다 빠져나가고 그 안에는 시원한 26, 7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모사한 건물이 짐바브웨 이스트게이트라는 데에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저까지 가서 저 건물을 보기는 너무 멀어서 못 갔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9월 초에 어디를 갔냐면 멜버른을 갔어요. 이거 보여주려고. 이게 흰개미 집을 모사한 건물이에요. 멜버른 시의회 청사예요. 근데 직접 학생들을 보여주려고 내가 직접 갔다 왔어요. 9월 초에. 지금 9월 초란다. 8월 초에. 가서 사진 찍어온 거예요. 이게 시청이고 이게 이제 시의회 건물인데 요게 이제 햇빛도 막아주고 통풍도 원리도 잘하고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건물이 호주의 멜버른 시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보면 이런 환풍 시설이 있고 아까 대류 이게 잘 되게끔 그 다음에 실내도 그냥 이렇게 밋밋한 게 아니야. 공기가 잘 흐르게끔 이렇게 곡선 형식으로 라운드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 대류가 잘 일어나게끔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혹등고래라고 들어봤죠? 많이 나옵니다. 이 혹등고래 그 TV에 보면 간혹 무슨 광고에도 나오고 하는데 얘는 지느러미가 울퉁불퉁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속에서 뭔가 이렇게 갈 때 물의 저항을 가장 적게 만들려면 보통은 매끄러운 것만 상상을 할 수밖에 없죠. 보통 그렇잖아. 매끄러워야 저항이 없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유체역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답을 얻으면 매끄러운 표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자연에 보니까 혹등고래는 울퉁불퉁해. 또 상어, 피부, 비늘은 울퉁불퉁해. 제가 오늘 깜빡하고 상어 껍데기를 못 가져왔네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가져다가 만져보게 할게요. 자,
그러면 금방 얘기한 대로 뭐냐면 우리가 연구자들이 수학자들 또 기계공학자, 유체역학자들이 아무리 잘 설계를 하고 계산을 해도 답은 매끄러운 표현밖에 얻을 수가 없어. 그런데 자연에 보니까 혹등고래는 지느러미에 울퉁불퉁한 돌기가 있었고 상어 피부에는 아주 작은, 요건 작아요 아주. 육안으로 안 보여요. 이게 뭐 1mm도 채 안 됩니다. 이런 꺼끌꺼끌한 표면이 있는 거예요. 이 표면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유체 저항을 감소시켜 준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얘가 없었어 처음부터. 또 상어가 없었어. 그럼 이 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 몰라요. 영원히 우리는 모를 겁니다. 박태환 선수가 이걸 입고 나와서 신기록 많이 달성했죠. 근데 지금은 못 입습니다. 왜 못 입어? 너무 옷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야 돼. 네 실력으로 하라 이거지. 그래서 지금은 세계 수영연맹에서 이런 상어 피부를 모사한 수영복은 못 입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에 상어나 혹동고래가 없었으면 이 피부의 돌기의 모양, 혹동고래의 혹이 난 모양을 찾을 수가 없죠. 계산으로는 못 구한다고 그랬죠, 아까 내가.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자원이에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지. 지금 우리가 예로서 지금 혹동고래하고 상어를 예를 들지.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곤충들은 다 짝이 돼요. 뒤에 나오는데 이거 내가 앞에 좀 일찍 와서 산에 가서 이거를 주워왔어요. 땅에 떨어져 있는 거를. 이게 뭔가 뭐 무슨 이 뒤에 나오는데 미리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뭐야? 자, 하나씩 보세요. 뒤로 돌려서 뒤로 돌리고 가르칠 수 있어. 자, 이게 산에 여기만 가도 이게 저 참나무, 떡갈나무,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라고 하죠. 이 나무가 가지가 요만큼씩 똑똑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있어요. 이게 왜 떨어져 있을까? 지금 태풍 왔다 간 것도 아닌데. 누가 그랬을까? 저기 씨가 있잖아요. 저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씨? 이 도토리? 버리거든요. 누가 그러면 이걸 이렇게 부러뜨렸어? 다. 부러뜨린 게 아니라 식물이 일부러. 아, 지가 얘가 이제 퍼뜨리려고 저 스스로 이렇게 했다. 뭐 이를테면 민들레 씨가 멀리 날아가듯이. 근데 바람과 공명에서 끊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 답은 틀렸고 내가 보여줄게. 선생님 보여줄 거야. 이제 나온단 말이야. 자, 이런 찍찍이라고 알죠? 찍찍이, 찍, 응? 그거 뭐 보고 만들었어? 독고마리 풀이라고 하는 도깨비 풀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이상한 이름을 가진 이런 도깨비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벌집 구조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또 있냐면 연잎에 물방울이 빼글빼글 굴러다니는 거 그런 거를 실제 유리에다 만들어서 굴러다니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자, 이거 해바라기 씨나 이런 꽃 보면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돌아가자는 무늬가 있잖아요. 무늬가. 근데 잘 보면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면 이 돌아가는 이 무늬 있잖아요. 무늬가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무늬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무늬가 달라. 개수가. 대칭이 아니야. 그렇지. 어디서 들었구나. 누구 강의를 들었지? 누구 강의를 어디서 배웠어요? 강의 같은 거.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른 데 강의 가서 내가 본 거 아니지? 아무튼 저게 바로 돌아가는 그 무늬 숫자가 피보나치 수열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피보나치 수열은 뭐냐면 쉬워요.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앞에 두 개 1, 2를 합쳐서 3, 그 다음에 그 앞에 2와 3을 합쳐서 5, 그 다음에 그 앞에 3과 5를 합해서 8, 그 다음 5와 8을 합해서 13. 이 숫자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뭐가 되냐면 나중에 황금 비율이 돼요. 그거는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있으면 또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런 모양을 그대로 모사를 내서
이렇게 태양광 발전하는 거울을 이렇게 한 것도 있고요. 이게 좀 무식하게 못생긴 박스피쉬라고 하는 얘가 있는데 얘가 의외로 이렇게 앞에가 뭉퉁해서 공기 저항이 이렇게 심할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벤치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공기 저항 계수가 훨씬 줄어들었다. 이런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일본에 있는 고속전철입니다. 고속전철인데 이거 뭐야? 무슨 새야 이거? 응? 벌새 아니야. 잘 봐. 딱따구리는 아니고 물총새라고 그러지. 물총새. 그러니까 물속에 쭉 들어가면서 다이빙을 할 때 물이 하나도 안 튀겨. 그러니까 다이빙 선수예요. 다이빙은 물이 안 튀겨야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요 모양을 요걸 보고 만든 거예요. 일본 그 고속전철 설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고속전철이 터널에 들어갈 때 보면 충격파가 생겨요. 빵! 워낙 빠른 속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리 모양을 만들어서 충격파를 줄였다. 그런 거고요. 요거는 넘어가고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설명드렸고요. 이거 전에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내가 준 거, 도토리. 도토리 거위벌레라고 들어보신 분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들어봤어? 정말? 어디서 들어봤어요? 책에서. 바로 얘를 자른 게 도토리 거위벌레야. 이게 바로. 그렇지. 보여줄게. 선생님 보여줄게. 이 학생이 앞에 앉은 이유가 있었어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아마 어르신들은 좀 어르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그 쌀 바구미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쌀 먹는 바구미 종류인데 쌀에 구멍을 내잖아요. 밤 바구니도 있습니다. 밤에 구멍 내는 거. 얘는 도토리에 구멍 내는 놈인데 이름이 도토리 거위벌레예요. 왜? 도토리에다 구멍을 내고 주둥이가 거위같이 생겼다 해서 도토리 거위벌레야. 그래서 이 도토리 안에를 잘라보면 조금 있다가 이제 도토리를 이제 잘라보면 돼. 잘라볼 건데 여기다 구멍을 내고 이 안에다 알을 놔요. 구멍에다가. 그리고 얘를 가지를 잘라. 그래서 땅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알에서 애벌레가 깨어나면 그 안에 도토리를 먹고 기어 나와서 땅 속에 가서 살다가 내년에 나오는 겁니다. 커가지고 번데기가 돼서. 그래서 요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나무 여기만 가도. 제가 잠깐 거기 올라가서 지금 집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구멍을 어디다 냈느냐? 동영상을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도토리 거위벌레가 보니까 주둥이가 거의 삐죽이 튀어나왔다고 했는데 이 주둥이의 내부 구조를 보니까 기발한 우리의 보세요. 지금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거로. 요 이렇게 생겼어요. 산 모양의 단단한 턱이 나와 부채처럼 펼쳐집니다. 도토리 구멍 내죠? 작은 구멍이 나지만 도토리 내부는 속이 빈 공처럼 완전히 솎아냅니다. 이렇게. 도토리 거위벌레는 이곳에 알을 낳습니다. 도토리를 세로로 잘라보니 알이 놓인 내부가 넓어진 것이 확연히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도토리 거위벌레 주둥이를 본뜬 신형 드릴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드릴 날의 몸 그게 누가 했냐? 우리 연구실에서 했죠. 선생님이 했죠. 이런 드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작은 구멍에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넓히는. 자, 지금부터 뭘 해보냐면, 자, 얘가 도토리에다 구멍을 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멍을 뚫는 도구하고 톱질하는 도구는 다르잖아요. 네? 구멍 뚫는 건 드릴이라고 그러고 톱질하는 건 톱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톱질과 구멍 뚫는 걸 주둥이 하나 갖고 다 해요. 이건 굉장한 저 같은 기계공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어떻게
한 가지 공구를 가지고 구멍도 뚫고 톱질을 하냐고. 아주 놀라울 만한 이거죠, 이거는. 배울 게. 근데 아직 거기까지 제가 성공을 못했어요. 일단 넓히는 것만 성공했어. 자, 지금부터 뭘 하냐면 여기다 분명히 구멍을 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토리한테. 근데 보면 안 보여. 그래서 옆에 이렇게 털같이 나와 있는 거 있지? 이거를 털어내봐요. 그러면 분명히 구멍이 보일 거야, 어딘가. 벗겨내봐요. 거기를 벗기는 게 아니고 도토리를 그 옆에를 이렇게 까.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옆에를 까내면 구멍이 보이죠? 거기에다 얘가 지금 이미 구멍을 내놓고 거기다 알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겠어요. 도토리 묵을 만드시는 분들이 떨어져 있는 걸 가져가면 사실 우리가 알을 다 먹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걸 따야지. 바닥에 있는 거 이 도토리 있다고 가져다가 도토리 묵 만들면 도토리 거의 알을 같이 먹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주위에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걸 떨어져 있는 건 백발백중 구멍이 나 있는 것만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멍을 안 낸 거는 지금 나무에 달려 있어요, 아직. 근데 이거는 잘 보면 보일 건데요. 까만색이 보일 건데요. 근데 이거는 까만색만 보이고요. 이게 이제 막혀 있는 거예요. 날짜가 좀 지나서 좀 그거를 이제 칼로 딱 절단을 하면 그 안에 알이 보여요. 아직은 애벌레가 안 됐을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지금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어요. 무슨 프로젝트냐면 여러분들 쓰레기장 참 문제가 많죠, 주위에. 쓰레기장에 이거를 걷어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묻을 데가 없어요. 다시 걷어서 분류를 해서 태울 거 태우고 얘를 더 압착을 더 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걷어내려면 그 안에서 유해가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리 구멍을 뚫어서 유해가스를 제거를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들어가는 구멍은 자꾸 안에 가서 넓게 해주면 그거를 빨리 나쁜 공기를 빨리 잘 빼낼 거다라고 해서 그 일을 지금 제가 환경부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물병 있죠? 물병. 이제 그거 그만 봐. 도토리 그만 보고. 물병에 이게 왜 있어 이렇게? 잡기 좋으라고? 그것도 있죠, 당연히. 잡기 좋으라고도 있고 또, 비틀어지지 말라고. 마찰력도 좋고, 오케이, 그것도 좋아. 또 있어요. 또 원인이 또 있어. 자, 이게 없으면 흐물흐물해. 이게 더 강해진 거예요, 이걸 넣어가지고. 그게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이런 나무들 보면 비바람에 풍파에 시달린 나무일수록 꼬불꼬불 고목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바람 많이 맞는 나무들. 그것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에 꼬불꼬불 하는 거. 또 칡눈꿀 같은 그거 진도 다 나갔는데. 선생님이 봐줄게. 그렇지. 그 안에 여기를 칼로 이렇게 정확히 쫙 자르면 그 안에 알이 있어. 아주 작아. 1mm도 안 돼. 나중에 칼로 잘라봐. 그럼 분명히 그게 나와. 알이 있어요. 뭐가 없어?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있긴 있는데 알이 없어요. 알 있어. 잘못해서 아주 작아, 알이. 1mm도 안 돼. 잘못 자르면 문드러져요. 나중에 산에 가서 또 많이 가져다가 잘라보시고. 그거 지금 시간 지났어. 이제 다른 거 얘기해야 돼. 이제. 도토리 고이벌레 스톱. 자, 그래서 이게 물병을 이렇게 만들어서 플라스틱을 물병 만드는 데 들어가는 플라스틱을 250톤을 줄였다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이게 없이 하면 흐물흐물하면 이게 지탱이 안 되고 넘어지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께를 많이 써야 되겠죠. 병 두께를 크게 하면 튼튼해지잖아. 그래서 두께를 얇게 하면서도 튼튼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기술이에요. 이것도 바로 나무의 저런 덩굴이나 이런 걸 보고 배운 겁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저거 많이 알죠? 이게 뭔지? 오페라 하우스지. 저걸 뭘 보고 만들었을까요? 소라 껍데기.
또 다른 사람? 소라 껍데기 같이 생겼죠? 생기긴? 소라 껍데기 말고 또 다른 거 뭐? 산 모양? 산 모양? 산 모양도 많긴 한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애벌레 아니고 꽃. 답이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배! 맞았어요. 배, 돛 달린 거. 그렇지? 응? 바람에 이렇게 돛 날아가고 그런 거 말이지? 드디어 메모장을 하나 줘야 되겠다. 축하해. 박수. 와, 이거 쉽게 못 맞춰요. 대개는 다 그 소라 껍데기 뭐 이렇게 조개 껍데기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호주에 있는 전통적인 돛 모양, 배의 돛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는 거죠. 저게. 이게 누구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세계 각국을 많이 다녔어요, 사실. 제가 직접 찍어왔잖아요. 이거 뭐야? 북경에 있는 올림픽 스타디움이에요. 그럼 저건 뭘 모사했을까? 추측해봐요, 추측. 응?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응? 개미집? 저건 개미집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새집! 맞아. 어떻게 새집인 줄 알았어? 아빠가 말했어? 그럼 아빠한테 드려야지. 새집을 보고 만들었어요. 근데 뭐가 장점일까? 저게 새집같이, 자, 축하해. 저게 새집같이 해서 구조물을 가장 적게 쓰면서 또 공사하는 시간을 굉장히 줄였어요. 그래서 그 베이징 올림픽 할 때 2008년도에 만든 건데 그때 저걸 가지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죠. 나우차오라고 이름 붙였고요. 이건 잘 알죠? 에펠탑은 뭐 보고 만들었어요? 여기 답이 여기 있는데 골반뼈 모양을 보고 여기를 아주 튼튼하게 만든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네. 자주 나온다. 이거 어딜까? 이거 잘 모를 건데 이거. 선생님은 맞긴 맞아. 이것도 보여주려고. 이거 작년. 스코틀랜드, 영국의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 잘 모르지? 거기 가면 저게 이제 아르마딜로라고 알아요? 아르마딜로 아는 학생이 있을까? 아르마딜로 나중에 찾아봐 돼 이거. 아르마딜로. 천상갑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게 갑옷같이 입은 그런 동물이 있어요. 그걸 보고 만든 게 얘 이름이 실제로 아르마딜로 빌딩이라고 합니다. 글래스고우 가면. 그래서 아르마딜로를 보고 만든 게 저거 빌딩이죠. 이것만 봐서 잘 아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다녀오시지 않으면. 다녀왔어요? 이거는 다녀오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거지 사실. 안에 들어가 봐야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메시가 있는 바르셀로나. 메시를 잘 모르구나. 알아? 축구선수 메시가 사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는 성당 100년째 짓고 있어요. 100년도 넘어요. 2023년도에 완공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커서 나중에 가보면 완공된 그 성당을 볼 수가 있어요. 한 100년도 넘었죠.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런 이게 무슨 기분이 들어요? 이거 딱 사진 보고. 나무 그렇죠. 나무 야자수를 모사를 해서 이렇게 내부 구조를 아주 아름답게 만든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만든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걸 못 찾았어요. 제가. 회전목마? 이거? 아닙니다. 나중에 바르셀로나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알았어? 텔레비에서 봤어요. 와, 아빠한테 한번 가자 그래요 여기. 직접 가서 보고 와야지. 난 여기는 3월달에 갔다 왔어요.
사진 찍으러 갔어요. 여러분들을 보여주려고. 제가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을 다닌 거예요.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이거는 뭘 보고? 야자나무. 야자나무 같이 이건 인공으로 만든 섬이에요. 여기에 인공으로 바닷속에 섬이 있는데 각 집 앞에 나가면 비치야 비치. 그냥 백사장. 집 한 채 수백억씩 하는. 세계 그 탑 스타들, 스포츠 스타들이 한 채씩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그래서 요게 이제 두바이 학생 참 잘한다. 두바이에 있는 건축물을 인공 섬을 만든 것도 야자수 모양을 보고 만들었죠. 아, 이거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요. 그래도 재밌는 동영상 보고 가야 되니까 8시까지 해도 되나요? 지금 끝내야죠? 5분 전에 다 끝나가요, 이제. 왜냐하면 저도 차 시간이 있어서 더 할 수가 없어요. 동영상이 생각보다 이게 정말 애들 보면 재밌는 동영상인데 거미로 보셔요. 나중에 거미가 이 로봇을 보면 재밌는 게 아니고 원래 살아있는 거미를 봐야 더 재밌는데 성서도서관에 기금 마련해서 컴퓨터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안 되겠다. 이렇게 춤추는 로봇도 있죠. 신나게 춤추는 로봇도 있죠. 자,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무슨 로봇이냐면 두 발로 뛰는 캥거루 로봇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로봇일까? 독일 페스토라는 데서 이렇게 해마다 아주 재미있는 잠자리도 있고요. 이건 뭘까? 박쥐 로봇을 만들었어요.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웽 날아가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멋있는 로봇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여러 로봇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잘 못 만드는 로봇이 없어 이제. 어지간한 건 다 만들어요. 물론 돈이나 시간이나 많이 들어가겠지만 다 만든다. 결국에 어떤 목적으로 쓸 로봇을 만들 거냐가 더 중요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자, 자료가 조금 있지만은 제가 시간이 다 돼서 학생들이 호응을 잘해서 제가 많은 걸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요. 자, 마지막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퀴즈 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다 나와버렸어요. 거북선. 뭐를 모사했어요? 거북이 또. 이거 다 있잖아, 다. 용, 또 고슴도치. 보통 거북이만 얘기하는데 거북이만이 아니고 용과 고슴도치. 그 다음에 한글이 왜 자연모사일까? 앞에 앉았으니까 답 좀 한번 해봐. 그렇지. 또 모음은 그렇지. 자연에서 왔지. 모음이 뭐야? 모음이 하늘. 점이 하늘을 뜻하는 거야. 하늘. 여기 영어로 써서 학생들이 잘 모르겠구나. 그 다음에 옆으로 된 게 땅이고 서 있는 게 사람이고 하늘과 땅과 사람을 가지고 만든 게 한글의 모음이야. 자음은 우리의 발음기관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지. 그러면 자연모사야 아니야. 굉장한 수준 높은 자연모사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해외 학회에 나가면 이걸 자랑합니다. 거북선 먼저 딱 보여주고 이건 뭐 있을 수 있어. 뭐 만들 수 있어. 그렇지만 한글까지 얘기하면 다 자빠지죠. 넘어지죠. 와,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우수한 자연모사 기술이 수백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자랑을 제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제가 자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또 거북선과 또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한글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자랑할 게 비거라는 게 있어요. 비거라는 거가 저런 글라이더인데
우리는 임진왜란 당시 저걸 만들어서 비행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외국에는 독일에 자기들이 1894년도에 행글라이더로 날랐다고 자랑을 엄청 합니다. 엄청나요. 베를린에 있는 산업기술박물관에 가면 이거에 서너 배 되는 한 층을 요걸로 도배를 다 했어요. 자기들이 제일 먼저 했다고. 근데 우리는 뭐 벌써 몇 년이야? 뭐 300년 전에 이미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때문에 아직 세계 공인은 받지 못한 게 조금 약간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 학생들이 앞으로 해야 될 숙제예요.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역시 오늘 자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자연으로 돌아가서 많은 것을 보고 또 환경오염을 줄이고 또 에너지도 최적화 쓰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